NLP는 이제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뭐 체면도 마음을 다루는 거지만은 이제 마음을 다루는데 자 우리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 했죠. 이게 뭐죠?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리가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그렇다면 이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뭐, 여러 심리학의 발전이 있었지만은, 근데 1970년대 중반에 이제 이 NLP가 나오면서 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뭐 가장 효과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시스템이 거의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이제 마음을 다루는 것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종교, 뭐 명상, 뭐 심리학에도 여러 관례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거의 어떤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게 아날로그라는 건 좀 애매모호하고 좀 뭐 막연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 NLP는 이게 디지털 일반적인 이제 마음이 아날로그라면은 이 NLP는 디지털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지털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 만들고 이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마음으로 이제 체계화시키고 뭐 시스템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과학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종교로 비유한다면은 그 옛날에 이제 불교의 원효 대사님이 이제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뭐 일체 유심조 사상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슬람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불교를 전파를 하는데 원효 대사님만 깨닫는 게 아니라 신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 근데 뭐 원효 대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뭐 깨달았다, 도를 통했다 이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NLP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제공이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법정 스님이나 선철 스님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만 도를 통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분들처럼 이제 도를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NLP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어떤 타고난 마음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시스템을 모델링했다. 모델링은 이제 모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우울증을 치료했다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법들이 이제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 뭐 공포증, 공황장애를 치료했다면 뭐 공포증, 공황장애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링이 돼서 누군가 하는 것 패턴들이 그대로 복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누군가가 아주 뭐 자신감, 뭐 자존감을 높여서 아주 탁월한 마음을 만들었다면 그 탁월한 마음을 만드는 원리들 그런 것들이 모델링, 복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NLP는 탁월성의 모델링, 탁월성의 모델링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네, 궁금하실 거예요. 체면을 공부해서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보면은 결국은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요? 똑같이 대학 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떨어진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한동안 뭐 넘어져 있을 수가 있어.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요?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에 실패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실패 좌절감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도전해서 더 큰 사업을 이루는 이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에 대해서 긍정과 반응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는 거죠. 요걸 이제 깨달아야 되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삶에 일어난 이런저런 사건이나 경험이나 우리한테 벌어진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내부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가지 중에 한 9가지가 긍정적인 일일 수가 있어요. 단 한 가지가 부정적인 일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9가지 좋은 일에 대해서는 뭐 전혀 느낌이 없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를 해버리고 단 한 가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또 집착을 하고 막 그거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 안 좋은 일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10가지 중에 한 9가지는 아주 안 좋은 일들이에요. 뭐 실패, 시련, 고난, 뭐 인생에 뭐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성공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좋은 경험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한 가지 좋은 경험을 아주 괜찮은 경험으로 아주 강력한 어떤 마음의 내부 표현을 해서 그 한 가지 경험 때문에 자신감을 얻고 또 도전을 하고 그게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가 이제 되실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일어난 사건 경험 상황을 머릿속에 어떻게 내부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NLP는 바로 이제 이 내부 표현 방식, 해석의 방식, 이 두뇌의 어떤 작동 방식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경험의 구조에 대한 연구다. NLP는 경험의 구조에 관한 연구다. 경험의 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경험의 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경험의 구조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구조를 상상하나요? 그 경험을 어떻게 상상하나요? 우리는 이제 오감이라는 감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그러니까 이른바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연상을 해요. 어떤 사람 칼라로 연상하고, 어떤 사람 흑백으로 연상하고, 어떤 사람 큰 화면으로 연상하고, 어떤 사람 작은 화면으로 연상하고, 또 어떤 사람 동영상으로 연상하고, 어떤 사람은 정지화면으로 연상하고.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연상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청각의 소리를 마음속에 또 내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듣겠고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로 듣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멀찍이 떨어져서 들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네. 이게 소리를 내고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틀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느낌, 신체 감각의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래서 느낌이 없이 상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느낌을 강하게 느끼면서 상상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막 몸이 떨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 큰 소리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에 대한 감각이 틀리다.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엄마를 때리고 이런 경우, 이제 폭력을 경험한 사람인 경우에는 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내고 표현한 방식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는 얘기지. 이제 이 세 가지만 해도 이제 뭐 아주 대부분 다 해결되는데 이제 그 외에 후각, 미각의 감각들. 후각도 이제 냄새의 구조가 어떠냐. 자, 미각, 맛의 구조가 어떠냐. 뭐 후각, 미각까지는 뭐 아니고 뭐 큰 문제는 없죠. 이렇게 메이저 삼감, 주요 삼감, 이제 시각, 청각, 신체 감각까지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내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이해를 한다면은 똑같은 춘향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똑같은 춘향전이라는 영화를 장르를 이제 우리가 달리해서 칼라로 볼 수가 있고 또 흑백으로 볼 수가 있고 무성 영화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마당극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춘향전이라는 영화가 뭐 칼라냐 흑백이냐 무성 영화냐 또는 뭐 마당극이냐 이에 따라서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른 거죠. 자, 근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아주 끔찍한 어떤 힘든 경험이 있었어요. 마음의 상처, 아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아주 칼라로, 동영상으로, 효과음도 크게 넣어가지고 느낌이 강하게 유발되는 이런 쪽으로 상상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생생하게 떠올라서 내 마음이 힘들겠죠. 그렇죠. 마음이 힘들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걸 이제 흑백으로 본다든지 작은 화면으로 본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막 멀찍이 떨어졌어.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저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느낌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별 느낌이 없겠죠. 그래서 NLP는 이제 이런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가능하면은 좀 느낌이 강한 쪽으로 생성하는 거예요. 자, 칼라로, 큰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효과음도 넣어서, 자, 완전히 그때 이 주인공으로 되돌아와서 이 모든 느낌을 되살려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좋았던 일에 대한 느낌은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 좋았던 느낌이 커지면은 좋죠. 많이 탁월한 거 바뀌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안 좋았던 경험, 뭐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뭐 분노, 상처, 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 오히려 이제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자,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자, 비행기 높이에서 뭐 또는 우주에서 또는 뭐 한 1000m, 1km 멀리 떨어져서 소리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막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또는 뭐 사진을 찍어서 불태워 없애버린다든지 또는 뭐 영상이 기사의 자리에서 자, 흑백으로 영화를 보여주고 거꾸로 대감기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사건을 머리에 돌릴 때 느낌이 그냥 없어질 거지. 그럼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았던 경험은 느낌을 살려주고 안 좋았던 경험은 느낌을 없애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NLP는 바로 오감에 대한 사용법이다. 오감,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이 오감을 어떻게 하면 유리한 쪽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그렇죠. 오감을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오감에 보세요. 사람마다 또 이제 체질이 보면 어떤 사람 시각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미지를 잘 연상을 해요. 어떤 사람 청각 기능이 뛰어나. 이제 청각 기능이 뛰어나면 소리에 대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작곡을 잘한다든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말을 이제 리드미컬하게 한다든지 이제 소리에 대한 재능이 아주 뛰어난 거죠. 어떤 사람 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신체 감각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감각이 틀려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 시각, 청각, 신체 감각을 사용하는 이 양과 질이 다르다 이거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과거 사건을 떠올릴 때 어떤 사람 이미지가 떠오르고 얼굴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고 느낌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이미 기분이 나빠진 상태에서 이미지가 세상에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 소리가 먼저 들리고 기분이 나쁘고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 감각을 사용하는 순서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순서. 그러니까 시각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 청각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 뭐 신체 감각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감각의 사용 순서가 틀립니다. 예. 어떤 사람은 아예 시각 이미지가 연상이 안 되는데 느낌은 그대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 얼굴 이미지가 잘 연상이 안 돼요. 근데 기분이 나빠져.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미지는 잘 연상이 되는데 느낌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그 감각에 대한 오감에 대한 이 느낌 사용하는 게 많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은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만남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오감의 내부 표현, 오감의 내부 표현 방식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고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감의 사용 방식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NLP를 훈련함으로써 무의식적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그 말하면 좋았던 일은 의도적으로 오감을 많이 사용해서 느낌을 키워주고 안 좋았던 일은 오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서 느낌을 없애버립니다. 네. 또는 뭐 오감을 조작할 수도 있겠죠. 싫은 사람을 좀 재밌는 사람으로 느낌을 바꿔버릴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체면할 때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체면에 대해서도 이제 체면도 NLP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양파를 사과처럼 맛이 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양파의 감각을 사과의 감각으로 바꿔버리면 사과의 감각을 양파의 감각으로 바꿔버리면 사과가 양파의 맛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아직 안 해봤어요? 미각의 감각을 바꿔보지 않았어요? 뭐 손 못 내리고 눈 못 뜨고 이런 거 해보셨겠니? 뭐 팔 굳어버리는 거 있잖아. 체면할 때 이제 그거는 근육 강직이고 1차적인 이제 체면이죠. 근데 이제 체면도 이제 근육 강직이 있다면은 이제 감각의 변화를 유도하는 체면이 있거든요. 맛을 바꿔버리고 쉽게 말하면 어떤 또 느낌을 바꿔버리는 뭐 그런 게 가능하죠. 이제 어차피 체면도 오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면이나 NLP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촌지간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체면을 잘 하려면 NLP를 알아야 되고요. NLP를 잘 알려면 체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NLP 체면을 같이 가르쳐요. 이제. 여기 이제 NLP 체면을 같이 꼭 공부를 하는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5월 달부터. 그리고 이제 내부 표현 방식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본다면, 자, 좀 더 쉽게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빵을 굽는데, 자, 빵의 재료를 두 분한테 제가 나눠 드리는 거예요. 뭐,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소금, 설탕, 물,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나눠 드리면서 이제 한 시간 더 빵을 구워 보세요 하면은, 같은 빵을 구울까요? 아니면 다른 빵을 구울까요? 다른 빵을 굽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빵 재료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어떤 시간 활용이나 또 순서나 그런 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빵을 굽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감이라는 재료를 활용해서 경험이라는 빵을 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감이라는 재료, 즉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이라는 이 오감이라는 재료를 활용해서 경험의 빵을 굽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일어난 경험의 빵을 굽는데, 이 경험이나 빵을 굽는 방식이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분노와 우울증과 불안 심리로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아주 자신감 있게 아주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경험의 빵을 굽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바로 NLP는 이렇게 이제 오감을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성공적이고 또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인간관계를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봐야 될 것은, 이제 오감도 중요하지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할 것인가 중요하다만,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NLP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은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완전히 좋은 것도 없고 완전히 나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사업에 실패한 게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수 배웠다. 더 큰 사업을 이루기 위한 어떤 사업가적인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한 수 배우는 과정이었다. 배움의 과정으로 본다면 실패한 건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투자한 돈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돈도 빌렸는데 돈도 갚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처하는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럼 우리한테 이제 유리한 건 뭐냐? 자, 실패한 사건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좋으냐? 자,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좋으냐?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유리한 쪽이겠죠?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개념은, 자, 이것도 참 좋은 일이고,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자, 사업에 실패했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는 좋은 일로 해석하는 거죠. 아, 이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사업에 실패함으로써 내가 보다 더 사업가적인 기질을 키우고 더 큰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참 좋은 조건을 내가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을 감사하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도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일이 계셨어요? 몸이 많이 아프셨군요. 이제 몸이 많이 아픈 게 어떻게 보면 이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참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 왜냐면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건강 관리를 더 잘하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치나 탐닉이나 이런 그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몸을 잘 돌보고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보다 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정말 신앙생활을 네. 하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프고 그게 엄청 예, 그 신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시련, 고난이나 실패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어떤 성장, 깨달음의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뭐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시험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NLP를 배워보면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만 신앙에서 깨닫는 거나 여기 NLP 교육을 통해 깨닫는 거나 깨달음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얼마나 이제 사랑을 키워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에 익숙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더라도 사랑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뭐 심리나 모든 그 지향점은 사랑으로 간다고, 사랑. 이 세상에 사랑을 지향하지 않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근데 사랑으로 향하는 건 다 진리라고 보죠. 근데 NLP는 바로 이제 사랑을 지향한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우리 삶 자체도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삶은 그냥 어떤 고통이 주어지고 실패가 주어지고 시련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키워주기 위한 어떤 시험대, 훈련의 장으로서 시련 고난이 주어지고 실패의 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런 논리와 같아요. 남자들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뭐 일차례 주고 막 기합 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빨간 모자 쓰고 막 우리 훈련병들을 뺑뺑이 돌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이 훈련소에 그 빨간 모자 쓴 조교들이 병사들 힘들게 하는 것은 단지 그 고통을 주기 위함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병사들을 보다 더 훌륭한 어떤 장교나 훌륭한 병사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빨간 모자를 쓴 이 사람을 우리가 원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이런 빨간 모자를 쓴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막 고난을 주고, 우리한테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한테 배신감을 심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순간적으로 보면은 원망스럽죠. 근데 그런 사람이 선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더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성장한다. 삶에 있어도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고난의 삶들이 있거든요. 이른바 십자가의 삶. 뭐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련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시련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원망이 돼서 봐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련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더 큰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NLP가 지향하는 힘은 뭐냐면은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풀어야 할 문제도 아니고 극복해야 될 문제도 아니다. 삶은 체험해야 될 신비다. 체험의 신비라. 즉 체험의 신비. 우리는 좋은 일도 감사하게 체험해야 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게 체험해야 된다. 기쁨도 감사하게 체험해야 되지만 슬픔도 감사하게 체험해야 된다. 성공도 감사하게 체험해야 되지만 실패도 감사하게 체험해야 된다. 예? 몸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게 체험해야 되지만 몸에 병이 나는 것도 감사하게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헤어짐, 이별을 하는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감사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감사의 체험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는 그 희노애락에 관련된 모든 감정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사랑을 키울 수가 없어요. 사랑만 가지고 사랑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원리예요. 빛이 빛나기 위해서는 빛만 있으면 빛이 빛날 수가 없어요. 빛이 빛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의 반대 어둠이 있어야 된다. 어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커지려면은 사랑 반대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도 체험해야 되고 분노도 체험해야 되고 배신감, 아픔, 뭐 상처, 실패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체험함으로써 그 뒤에 사랑의 힘을 키울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화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한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이런저런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픔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반대를 충분히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를.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만 있고 기쁨만 있는 절대적인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사랑만 있고 기쁨만 있는 절대적인 세상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반대에 그 미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 반대에 슬픔이 있고 건강한 삶이 있으면 그 반대에 어떤 아픔이나 질병이 있고 그죠? 이런 그 정반대가 존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반대가 존재하는 삶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늘에 별이 빛나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그죠? 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은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고,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몸이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고, 예? 이게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희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지나친 욕심 아닐까요? 어떻게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날씨로 본다면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수도 있구나. 자,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더운 날씨가 있으면 추운 날씨도 있겠구나. 이건 아주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면 아픔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험의 신비라는 것은 좋고 안 좋고를 분별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체험하면서 자, 그 체험 속에서 깨닫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NLP를 바로 이제 그런 걸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훈련시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사의 관점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일이 참 이게 안 되는데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몸이 약한데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요즘 돈이 안 벌려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감사하게 보는 거예요. 감사하게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봐, 생각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생각의 폭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의왕에 돌을 하나 던지면 의왕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의왕 아시죠? 의왕에 돌을 던지면 의왕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큰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문이 일단 말겠죠. 마음이. 그러니까 돌이라는 건 지금 뭘 지키냐면 스트레스적인 사건, 우리 삶의 스트레스적인 사건을 제가 돌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의왕이 깨지는 것은 내 마음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힘든 일이 일어나지만 호수처럼 조금 파문이 일다 말아버리면은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의왕 같은 마음과 호수 같은 마음의 차이를 만드는 건 뭐냐 이거지. 예? 의왕 같은 마음과 호수 같은 마음의 차이를 만드는 그게 생각의 폭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폭. 자, 선택의 폭이 좁으면 의왕같이 쉽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호수처럼 그냥 파문이 일다가 많은 거예요. 여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이런 원리예요. 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 비가 내리면 짜증이 나요. 왜? 뭐 빗물이 옷에 젖기도 하고 교통체증으로 막 도로가 막히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비가 내리면 짜증이 나요. 어떤 사람은 비가 내려도 전혀 아무렇지가 않아요. 네, 그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비가 내리는 것을 옷에 물이 튀고 교통체증이 있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비가 오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옷에 물이 젖을 수도 있고 교통체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가 오므로 인해서 우리 우산 파는 삼촌이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은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사막에 사는 그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생겨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비가 내려서 좋은 것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가 와서 좋은 것도 같이 생각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지? 그렇죠. 비 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안 받죠.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한 것도 같은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또 내가 돈을 막 어디 누구한테 뭐 몇 천만 빌려가지고 이걸 다
말아먹은 거예요. 자, 돈 말아먹은 것만 생각하니까 사업 실패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어떤 충격, 타격이겠죠. 근데 이런 거 잠시 가지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이제 돈을 말아먹은 것도 있지만 이번에 내가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사업 아이템도 새로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는 시장 개척을 해야 돼요. 좋은 인맥도 중요하고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배웠다는 걸 내가 아는 거죠. 돈을 말아먹은 것도 내가 있지만 그럼 똑같이 실패했는데 이 말아먹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말아먹었지만 또 다른 배운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겠죠. 이 사람은 실패했지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말아먹은 것 때문에 엄청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진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폭, 선택의 폭이라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그래서 NLP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자, 종이 위에 그린 이 지도가 실제 영토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정보가 세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분이 만났지만 이제 앞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럼 우리 선생님이 알게 되는 우리 이경우 선생님이 모든 건 아니겠죠? 맞습니까? 또 이경우 선생님이 아는 우리 또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경님? 이경미. 이경미 선생님. 자, 어디지? 전주? 자, 우리 이경미 선생님. 이경미 선생님 많이 알게 됐는데 우리 이경우 선생님이 알게 되는 이경미 선생님하고 저도 전주. 실제 이경미 선생님 좀 다르겠죠. 이게 이제 지도와 영토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나 자신의 내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인데 나 자신의 내부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이건 두 가지거든요. 자, 오감이나 감각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내부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 경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건 경험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 그랬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적인 커뮤니케이션, 내 마음속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자, 사건 경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느낌이 달라지면서 탁월한 마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NLP는 이 외부 세계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이게 이제 NLP 두 번째 과제인데, 그럼 그걸 지금부터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눈빛으로, 표정으로, 뭐 어떤 몸짓으로, 이렇게 분위기로 이렇게 이제 신체 언어로 이제 하는 게 또 있고요. 또 목소리의 변화로서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뭐 목소리의 크기라든지 말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목소리의 특징으로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내용 있잖아요. 말하는 내용에 의해서 말을 하는데 이제 메르비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말의 내용이 주는 효과는 불과 7%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말하는 어떤 속도라든지 크기, 뭐 억양 이런 것들이 주는 게 한 3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빛, 표정, 앉아있는 자세, 뭐 호흡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신체의 언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55%를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고개를 갔다 하거나 뭐 필기를 하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데 아주 달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NLP는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이 NLP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른바 이제 치유, 변화의 힘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어라는 돌을 상대방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졌어. 파문을 불러일으킨다. 여기 이해되십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퐁당퐁당 노래 있었잖아요. 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그러잖아. 내 물에 퍼져라, 내 물에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씹는 누나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이런 가사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돌을 던지면 파문이로서 저 건너편에 나무를 씹고 있는 그 누나의 손등을 간지러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신경계에 파문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파문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하루 내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이야기 들으면 막 마음이 편안하고 막 기분이 좋고 힘이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루 내내 기분이 안 좋았다면 그 사람은 내 신경계에 부정의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또 하루 내내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니까 막 묵은 체정이 내려가고 기분이 막 편안하고 그다음에 밤에 잠을 참 잘 잤어요. 그러면 그 전화로 이야기한 그 사람은 내 신경계에 아마 긍정의 파문을 불러일으켰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데 그게 긍정의 파문일 수도 있고 부정의 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어떤 파문임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이면 좋겠죠. NLP는 바로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긍정의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신경계의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게 NLP 언어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거 앞으로 계속 훈련하게 될 텐데 저랑 같이. 그래서 두 분은 NLP 언어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달인. 자, 말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해서 그 사람 마음을 긍정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 NLP는 언어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 구구단의 공식처럼. 구구단 1단부터 9단까지 있지 않습니까? 2단부터. 근데 이제 우리 이 NLP 언어도 공식이 있어요. 뭐 메타 모델이라는 뭐 1단계부터 뭐 10단계, 뭐 밀턴 모형의 또 1단계, 19단계, 뭐 그다음에 어떤 SOM 합법, 뭐 양자 언어학 이런 다양한 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 합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합법을 따라가는 것만 가지고도 듣는 사람한테 막 그 어떤 긍정의 사랑의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생각을 그냥 긍정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행동을 긍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만드는 힘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은 바로 언어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을 결정하고 생각의 수준이 결국은 우리 운명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수준. 근데 언어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어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생각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 이해됐습니까? NLP는 이제 어떤 생각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언어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 NLP 언어를 쭉 따라오다 보면 그냥 말을 잘하게 되고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떤 긍정적인 언어, 그다음에 그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언어를 구사하는 거죠. 원래 NLP가 이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NLP 역사를 잠깐 중간에 설명해드리면은 1970년 중반에 그 리차드 밴들러라는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즈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수학과 대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뭘 했냐면 아르바이트로 한 게 게슈탈트 심리치료와 가족 치료의 세미나를 동영상 촬영을 했어. 그 촬영된 걸 녹취록을 만든 거예요. 근데 녹취록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시간 전에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힘든 사람이었는데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형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 시간 이후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너무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뭐 자신감도 생기고 막 에너지도 생기고. 왜 1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했을까? 이 대화 내용을 이제 녹취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화 스킬에 보니까 어떤 대화의 공식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 언어학 교수로 일을 하는 존 그린더 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존 그린더 교수를 찾아가서 이 어떤 언어에 보니까 뭐 치유를 이끄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언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언어학 전문가니까 같이 좀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뭐 또 촬영하고 또 녹취록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의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사람의 마음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는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1976년도에 책을 한 걸 써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The Structure of Magic, 그러니까 마법의 구조, 이제 마법의 언어 구조라는 그런 책을 써낸 거죠. 근데 그 책이 이제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그 대학에 또 교환 교수로 와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레고리 베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레고리 베이슨. 원래 이 사람이 영국 교수인데 이제 교환 교수라는 거는 서로 이제 대학을 바꿔가면서 교수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환 교수로 이제 와 있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리차드 벤틀러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같은 대학 교수니까 이제 책을 한 권 선물했죠. 이번에 제가 책을 한번 썼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책이 끝내주는 책이야.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이분도 시스템 전문가고 언어학 전문가거든요. 근데 언어학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책을 보니까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더 소개를 시켜줬어요. 너무 책이 좋은데 하나만 더 추구가 된다면 너무 멋지겠다. 내 친구 중에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연구해 보겠냐. 이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체면 전문가거든요. 영어로 이제 미스터 힙노시스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스터 힙노시스니까 뭐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체면C로 불리워지는 사람이죠. 체면C로 불리워진다는 이야기는 체면을 기가 막히게 다루는 사람이라는 거죠. 체면 천재, 지금 말하면. 체면을 완전 미국의 그 대중화 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밀턴 에릭슨이죠. 그 에릭슨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체면의 대단한 전문가인데 이제 이분을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제 밀턴 에릭슨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뭐 치료하는 에릭슨 집에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로 치료를 했는데 이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또 녹취록을 만든 거예요. 녹화했어요. 그렇게 6개월 하면서 또 한 권의 책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밀턴 에릭슨의 체면적 언어 패턴이라는 책입니다. 밀턴 에릭슨 체면적 언어 패턴. 요 책이 같이 이제 앞서 이제 썼던 마법의 구조라는 책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학문 체계를 만든 거예요. 이건 보니까 언어를 통해서 우리 두뇌에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이른바 프로그래밍을 설정하는 그런 언어의 구조라고 한다면 두뇌의 신경을 바꾸는 언어가 아니냐. 그러면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신경은 영어로 뉴로, 언어는 링기스틱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뉴로 링기스틱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로 링기스틱 프로그래밍 하니까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뉴로의 N을 따는 거예요. N. 링기스틱 L을 따고 프로그래밍의 P를 따서 NLP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70년 말에 NLP가 탄생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NLP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심리 치료사에 해당되는 게슈탈트 치료의 프리츠플이죠. 가족 치료의 버지니아 사티어, 체면 치료의 밀턴 에릭슨, 이 세 사람을 모델링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치료 기법을 모델링을 해서 두 권의 책을 내면서 이게 체계화됐다. 결국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이제 이런 구조를 통해서 NLP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 언어라는 돌을 상대방 이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짐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긍정과 사랑으로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언어의 체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6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1단계로는 그 사람에게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자, NLP에서 사랑을 굉장히 생각합니다. 자,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를 사랑해야 됩니까? 무관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랑했죠. 근데 우리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아기를 키우는 기술을 전혀 익히지 않았지만 아기를 잘 키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막 울고 있을 때 왜 우는지 알잖아요. 왜 아느냐? 아기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젖을 달라고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지, 재고 달라고 우는지 잘 안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제 그 내담자가 상담할 때 그 사람에게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은 그 사람이 왜 아픈지를 아는 거죠. 그 사람한테 뭘 도와줘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하게 될 첫 번째는 바로 내담자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거죠. 이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상담할 생각하지 말아요. 사랑.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랑을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대한민국에. 상담 현장에 사랑을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보십시오.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 근데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따라오는데요.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관찰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자 어떤 문제가 아픈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의 니즈가 뭔지, 그 사람의 가치관, 참조, 세계, 성격, 기질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높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관찰을 할까요? 안 할까요? 관찰 안 해요. 이 관찰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NLP에서는 식별 능력,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있으면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아기에 대한 사랑이 있는 엄마는 아기가 지금 젖달라고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재워달라고 우는지 금방 알잖아요. 이거는 엄마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에 대한 사랑의 문제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나는 이 내담자들도 아기라고 생각해요. 아기. 자, 아기를 바라보는 그 엄마와 같은 그 사랑으로 보면은 그 내담자의 문제가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관찰 식별이 됐어요. 그럼 3단계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3단계는 맞추기라는 거예요. 맞추기. 자, 사람은 충분히 맞춰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맞춘다는 이야기는 내 것을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 것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존중한다고 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준다고 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지만 그 사람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그 사람 목소리 톤에 맞춰서 그 사람이 작게 말하면 같이 작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빠르게 말하면 빠르게 말할 수 있고 천천히 말하면 천천히 말할 수 있고 그 사람 패턴에 맞출 수 있지 않나요? 모든 걸 우리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의 대화 수준에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가치관에 맞추고 참조 체계에 맞추고 그 사람의 관심 흥미 분야에 맞춰주고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추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추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닫힐까요? 열릴까요? 열리겠죠. 마음이 열려서 내 마음이나 그 사람 마음이나 하나의 마음이 되는 상태. 그와 내가 하나의 마음이 되는 상태. 이걸 우리는 레포가 형성되었다. 레포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포는 아주 중요합니다. 체면을 걸 때도 아주 레포가 중요해요. 자, 내담자와 체면 상담사가 한 마음이 되면은 체면이 쉽게 걸려요. 근데 내담자가 체면사를 의심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불편하게 생각하면 체면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한 마음이 되는 이 과정은 체면을 거는 것도 중요하고 치료를 하는 데도 중요하고 영업, 비즈니스 다 중요하다. 그럼 왜 그 마음이 안 열리겠느냐? 그 충분히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맞추지 않으면 이 레포 형성이 안 되죠. 레포 형성이 되었어요. 레포 형성이 된 상태에서 그분에게 적합한 어떤 뭐 충고를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사람을 이끌어들여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 그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도 해주고 상담도 도와주고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따라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된다는 거죠. 원하는 성과. 6단계 성과죠. 자,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어요. 1단계. 그 사람을 충분히 관찰을 해요. 충분히 관찰해. 그래서 3단계에 충분히 맞추기를 했어요. 맞추다 보니까 자 4단계에 레포가 형성이 되었어요. 자, 마음이 서로 통했어.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5단계 이끌기를 했어. 이끌기. 6단계는 원하는 성과입니다. 즉 치료가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6단계 구조에서 뭔가 하나 빠지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NLP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 해요. 내가 맞추기를 충분히 못했거나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거부 반응은 있을 수 없다.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거부 반응은 있을 수 없다. 단지 융통성이 없는 상담사가 있었고 대화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거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대화를 이끄는 사람의 어떤 고집불통, 아집, 교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는 것이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좋은 의도를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정기 반응한다면 이거는 내한테 문제거든. 부정기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맞추기를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래퍼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영업에도 똑같은 원리로 잘 적용이 됩니다. 이건 영업을 하는데 내가 좋은 제품이나 좋은 서비스, 좋은 상품을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 반응을 하네요. 이거는 그 고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문제라는 거죠. 고객에 맞는 방식으로 내가 영업을 하지 못했다. 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어떤 내 교육을 하는데 좋은 교육을 하는데 앉아있는 누군가가 거부 반응을 느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자, 교육자의 책임이죠. 교육자가 충분히 참석자의 필요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을 했다.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맞추기 래퍼에서 참 중요하다는 거죠. NLP에서 그래서 이제 이 맞추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과학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른바 이제 매칭이라는 수, 매칭, 미러링, 그다음에 크로스오버 미러링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백트래킹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매칭은 상대방 오른팔 든 나도 오른팔을 드는 식으로 맞춰 나가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보다는. 미러링은 상대방 오른팔을 들면 난 왼팔을 드는 식으로 맞추는 거죠.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맞춘다 이거. 크로스오버 미러링이 뭐냐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숨을 내쉬면 나는 고개를 까딱거리는 거. 숨을 내쉬면 나는 고개를 까딱거려라. 또는 눈을 깜빡이면 나는 고개를 까딱거린다. 눈을 깜빡임과 고개 까딱거리는 것 같이 일치되는 거죠. 이 신체 부위는 다르잖아요. 네, 리듬은 일치되는 거죠. 눈 깜빡임, 고개 까딱. 리듬이 같아. 리듬이 같으면 우리 무의식은 뭘 느끼냐면 편안함을 느껴요. 저 사람과 나의 리듬이 비슷하네. 노래 연주할 때 예를 들어서 쿵짝쿵짝 할 때 우리가 박자에 맞게 노래 부를 때 우리는 이 박자가 잘 맞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대화할 때도 내 박자에 맞게 상대방이 같이 반응을 보여준다. 그럼 편안하죠. 이런 걸 이제 크로스오버 미러링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다음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백트래킹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상대방의 말을 다시 따라가면서 말을 해주는 것.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예, 날씨 참 좋아요. 이렇게 누가 내 말을 따라해주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편안하죠. 그리고 이제 바꾸고 말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해요. 요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말까 고민이에요. 그럴 때,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직장 생활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또 요약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 하신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다는 말씀이죠. 이런 거. 또는 공감을 표현해주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기분을 느끼셨겠네요. 공감적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다 백트래킹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여러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맞추기가 되고, 어느 순간에 또 락고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또 이끌기를 했을 때 잘 따라올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 외에도 이제 NLP에서 다루는 것들은 참 많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크게 보면은 큰 산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마음을 다루는 마음의 사용법, 하나는 이제 언어의 사용법. 이게 두 개로 이제 기울이 되고, 그 외에 좀 작은 산에 해당되는 것. 그런 건 NLP 건강이라든지, NLP로 어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건강에 대한 밥도, NLP 어떤 영업 전략, NLP 통해서 어떻게 이제 영업을 성공할 수 있는 영업의 스킬을 키울 것인가, 영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NLP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동기부여 전략이라든지, 연애 전략이라든지, 부부, 가족 행복, 이런 여러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파트들. 그 다음에 또 이제 NLP를 또 경영자 코칭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NLP를 어떻게 보면 경영자
경영자들이 뭐 기업을 잘 끌고 리더십을 잘 형성할 것인가 그런 파트들. 또 NLP를 신앙에 가져가면은 또 NLP 목회, 목회 NLP에서 이제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뭐 그런 쪽을 가져갈 수도 있고, 뭐 또 NLP 스포츠 심리학이 가져갈 수가 있어. 뭐 박지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NLP 코칭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스포츠 할 때 이제 저는 한 2달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경기를 잘하고 뭐 올림픽 대회에서 내가 우승을 할 것인가 그런 정신적인 문제, 뭐 스포츠 뭐 이렇게 본다면 NLP가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NLP가 미치는 곳은 심리치료, 뭐 비즈니스 경영, 세일즈 협상, 리더십, 대인관계, 스포츠 예술, 교육학습, 자기개발 성공학, 종교 영성 등등 그 인생의 대부분 영역에 NLP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최정상으로 올라가면은 반드시 NLP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심리치료의 최정상 NLP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경영의 최고봉 NLP죠. 세일즈 협상 리더십 최고 위에 NLP가 있죠. 대인관계 최고 위에 NLP죠. 다 NLP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국에 보면 뭐 빌 클린턴 대통령, 뭐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이분들이 또 NLP 코칭을 다 받은 분이에요. 그 외에 장차관급 해당되는 분들, 뭐 연예인들, 스포츠의 어떤 스타들, 그 NLP 코칭을 받은 분들이죠. 자, 그 NLP를 이렇게 미국에서 그 대중화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앤소니 라빈스라는 사람인데요. 또는 토니 라빈스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있죠. 이분이 80년대에 NLP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하면서 또 이제 내 안에 잠든 그 일을 깨우라 책을 쓰고 무한능력이라는 책을 쓰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앤소니 라빈스가 20세기를 빛낸 가장 위대한 시민 중에 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NLP가 같이 대중화되면서 각광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LP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NLP 가장 하위 단계는 NLP 프랙티셔너.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게 NLP 프랙티셔너고요. 그 위에 단계가 NLP 마스터 프랙티셔너라는 게 있습니다. NLP 고급 과정에 해당되는 거고, 그 위에가 NLP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는 하위에 두 개를 훈련시킬 수 있는 분을 NLP 트레이너라고 그래요. 이 트레이너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마스터 트레이너예요. 제가 지금 그 위에 있는 마스터 트레이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 보세요. 트레이너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트레이너 밑에 두 개를 훈련시킬 수 있으니까. 이 트레이너를 훈련시킨 사람이 그 위에 마스터 트레이너라는 거죠. 자, 마스터 트레이너가 저거든요. 대한민국에 딱 두 사람이 있어요. 2인 중에 한 3명. 아니, 그냥 제가 참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NLP를 가르치는 사람 중에 저를 뛰어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제가 그냥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책 읽는 수준으로 강의하지,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NLP는 거의 통달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도 되고요. 또 22년 동안 제가 NLP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5,000명 이상 임상하고 제가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를 만난 게 큰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